안녕하세요. 화성의과학대학교 바이오헬스케어학과 김선휘 교수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1학기 일반 생물학 보강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어떻게 스스로의 오류를 바로잡고 손상을 복구하는지 그 놀라운 유지보수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DNA 복제에 대해 배웠죠? DNA 중합 효소가 A는 T와 G는 C와 짝을 맞추면서 새로운 DNA 가닥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100% 완벽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약 10만 개의 염기쌍 중 하나꼴로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복제가 다 끝난 우리 세포의 DNA를 보면 오류가 100억 개 중 하나꼴로 급격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무려 10만 배나 정확해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교정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교정 기능입니다. 이건 DNA 복제를 책임지는 DNA 중합 효소가 직접 수행하는 일종의 실시간 검수 작업입니다. 중합 효소는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인 직후에 이게 제대로 붙었나 하고 확인을 합니다. 만약 잘못된 염기가 붙은 것을 발견하면 마치 우리가 컴퓨터 자판을 치다가 오타가 났을 때 디리트 키를 눌러 지우는 것처럼 즉시 그 잘못된 뉴클레오타이드를 떼어내고 올바른 것으로 다시 붙입니다. 복제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1차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가끔 이 1차 방어선을 통과하는 실수들도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시스템인 짝틀림 수선이 나섭니다. 이름 그대로 복제가 끝난 DNA 가닥을 훑어보면서 짝이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 고치는 전문 수선팀입니다. 이 수선 효소들이 교정 과정에서 놓친 오류들을 말끔하게 처리해주죠. 이 짝틀림 수선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만약 이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대장암과 같은 특정 암의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DNA의 문제는 복제 과정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DNA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외부의 공격을 받습니다. 햇볕의 자외선, 병원에서 찍는 X선 같은 물리적 요인이나 담배 연기 같은 화학 물질에 의해서도 손상될 수 있죠. 특히 자외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DNA 한 가닥에 나란히 있던 타임인 두 개가 서로 공유 결합을 해버리는 타임인 이합체라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DNA의 정상적인 이중나선 구조가 뒤틀리게 되고 나중에 복제를 할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세포에는 이런 손상을 복구하는 강력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뉴클레오타이드 절제 수선입니다. 이 그림을 함께 보면서 과정을 이해해 볼까요? 1단계, 인식 및 절단입니다. 먼저 순찰을 돌던 효소팀이 타임인 이합체 같은 손상 부위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핵산분해 효소라는 가위 역할을 하는 효소가 와서 손상된 DNA 가닥의 양쪽을 싹둑 잘라줍니다. 2단계는 제거입니다. 잘린 DNA 조각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DNA에 작은 틈이 생기겠죠? 3단계는 합성입니다. 이때 다시 DNA 중합 효소가 등장합니다. 중합 효소는 손상되지 않은 반대편 정상 가닥을 설계도, 즉 주형으로 삼아서 이 틈을 올바른 뉴클레오타이드로 정확하게 채워 넣습니다. 마지막 4단계, 연결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DNA 조각과 기존의 DNA 가닥 사이에는 아직 미세한 틈이 남아 있는데 DNA 연결 효소라는 풀 역할을 하는 효소가 이 틈을 말끔하게 이어붙여서 수리를 완벽하게 끝냅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 절제 수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색소성 건피증이라는 유전 질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병을 가진 환자들은 바로 이 수선 시스템에 관련된 효소의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으로 인한 DNA 손상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그 결과 햇빛에 피부가 극도로 민감해지며 아주 어린 나이에 피부암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세포는 DNA의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복제 과정 중에 교정, 복제 직후의 짝틀림 수선, 그리고 일상적인 손상에 대한 절제 수선과 같은 다중의 정교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우리의 유전 정보가 세대를 거쳐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DNA 복제의 놀라운 정확성과 오류를 수정하는 정교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주 드물게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정과 수선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모든 오류를 잡아낼 수는 없는 것이죠. 한번 DNA 염기 서열에 불일치된 뉴클레오타이드가 포함된 채로 복제가 완료되면 이 변이는 그 이후의 모든 딸 세포, 즉 자손에게 영구적으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DNA 서열의 영구적인 변화는 생물의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 즉 표현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털 색깔이 달라지거나 키가 커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돌연변이가 생식세포, 즉 정자나 난자에서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돌연변이가 다음 세대 자손에게 고스란히 유전된다는 점입니다. 돌연변이의 대부분은 생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아주 드문 비율로 생물에게 이로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돌연변이도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든 이 돌연변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 걸러지면서 진화의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유리한 돌연변이를 가진 개체는 더 잘 살아남고 번식하여 자신의 유전자를 더 많이 다음 세대에 전달하게 되고, 불리한 돌연변이는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DNA 복제와 수선 시스템의 높은 정확성 덕분에 돌연변이율이 낮게 유지되면서도 아주 가끔 발생하는 돌연변이는 생물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다양한 특징을 가진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면서 마침내 우리가 오늘날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생명체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DNA의 놀라운 보존 능력과 그 속에서 아주 가끔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만들어낸 거대한 생명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자, 방금 우리는 DNA 복제가 거듭될수록 염색체 끝이 계속 짧아지는 말단 복제 문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겠죠? 이러다 우리 유전 정보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 다행히 우리 세포에는 아주 현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염색체 양쪽 끝에 모자처럼 씌워진 부분이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이 부분은 TTAGGG 같은 별다른 유전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단순한 서열이 수백, 수천 번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그럼 이게 왜 해결책이 될까요? 텔로미어는 일종의 희생적인 방패 또는 완충 지역 역할을 합니다. DNA가 짧아질 때 중요한 유전자 부위 대신 이 텔로미어 부분이 먼저 닳아 없어지는 거죠. 여기 그림처럼 복제가 반복되어도 실제 유전자는 안전하고 텔로미어만 소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유전자의 손실을 원천적으로 막는 건 아니지만 그 손실이 일어나는 시간을 아주 길게 늦춰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삶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세포가 계속 분열함에 따라 텔로미어는 점점 짧아집니다. 과학자들은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생명의 시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단축 현상이 바로 세포와 조직의 노화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부모의 텔로미어가 짧아진 채로 자식에게 전달된다면 인류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수명이 짧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생식세포, 즉 정자와 난제는 텔로머레이스라는 마법 같은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짧아진 텔로미어의 길이를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켜줍니다. 덕분에 우리는 자손에게 온전한 길이의 유전 정보를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이 텔로머레이스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고마운 효소지만 때로는 두려운 두 얼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체세포는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분열을 멈추고 노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무한한 세포 증식을 막는 안전장치 중 하나죠. 이렇게 정상세포는 분열 횟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아주 교활합니다. 죽어있던 텔로머레이스 유전자를 비정상적으로 다시 깨워서 자신의 텔로미어 길이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 결과 암세포는 죽지 않고 무한히 분열하는 불멸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이 텔로머레이스의 활성을 억제해서 암을 치료하려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텔로머레이스가 항상 나쁜 역할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랍스터인데요. 랍스터는 아주 특별하게도 다 자란 성체의 세포에서도 텔로머레이스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 덕분에 랍스터는 나이가 들어도 세포가 늙지 않고 다리가 잘려도 금방 재생하는 등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론적으로는 노화로 죽지 않는 이른바 생물학적 불멸성을 가진 셈이죠. 물론 그렇다고 랍스터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너무 커져서 탈피를 하다가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거나 우리 같은 포식자에게 잡혀 먹히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텔로머레이스를 통해 노화를 극복하는 랍스터의 비밀은
우리 인간의 노화와 질병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DNA의 구조와 복제라는 미시적인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엄청나게 긴 DNA 분자가 어떻게 작은 세포 안에 들어가는지 그 패키징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생명의 두 축인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은 이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먼저 왼쪽의 원핵생물, 대표적으로 대장균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보통 하나의 커다란 원형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길이가 세포보다 1000배나 길어서 그냥은 절대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특정 단백질들이 이 DNA를 마치 전화선처럼 마구 꼬아서 슈퍼코일이라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렇게 똘똘 뭉친 DNA 덩어리는 핵막 없이 세포의 특정 구역인 핵양체에 모여있게 됩니다. 반면 오른쪽에 우리 같은 진핵생물은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여러 개의 긴 선형 DNA를 가지고 있고 그 길이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의 염색체 하나를 풀면 4cm나 되니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핵세포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실패처럼 사용해 DNA를 여러 단계에 걸쳐 감고 접고 꼬아서 염색질이라는 복합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유전 정보는 안전하게 핵이라는 막 안에 보관되죠. 진핵세포의 염색질은 단순히 뭉쳐있는 덩어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아주 역동적인 구조입니다. 크게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데요. 첫째는 세포 주기입니다. 세포가 평소에 생활하고 성장하는 강의에는 DNA 정보를 수시로 읽고 복제해야 하므로 염색질이 비교적 느슨하게 풀려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가 분열하는 분열기가 되면 복제된 유전 정보를 안전하게 이사시키기 위해 염색질이 극도로 응축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굵은 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둘째는 강의 상태에서도 모든 부분이 똑같이 풀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유전자가 있는 부위는 진정 염색질이라고 해서 느슨하게 풀려 있습니다. 그래야 효소들이 쉽게 접근해서 유전자를 ON시킬 수 있겠죠. 반면 당장 사용하지 않거나 영원히 꺼둬야 하는 유전자가 있는 부위는 이질 염색질이라고 해서 꽁꽁 뭉쳐 있습니다. 이 부분의 유전자는 OFF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응축 상태는 히스톤 단백질에 특정 화학 물질이 붙고 떨어지는 화학적 변형을 통해 매우 정교하게 조절됩니다. 결국 진핵세포의 DNA 패키징은 단순한 저장을 넘어 어느 유전자를 언제 켜고 끌지를 결정하는 매우 정교한 생명정보 조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DNA의 구조, 복제, 그리고 패키징까지 분자 수준에서 생명의 근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그 자체로도 위대한 발견이지만 인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지식을 응용하기 시작했죠. 이제부터 우리는 이 근본적인 이해가 어떻게 현대 생명공학에 꽂힌 유전공학을 가능하게 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바로 DNA 두 가닥이 서로 짝이 정해져 있다는 상보성입니다. A는 반드시 T와 G는 반드시 C와만 결합하죠. 이 단순한 규칙이 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 핵산 혼성화라는 원리이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찾고 싶은 특정 염기 서열의 짝이 되는 짧은 DNA 조각, 즉 탐침을 만들어서 세포의 전체 DNA에 섞어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 탐침은 수많은 DNA 가닥 속을 헤매다가 정확히 자신의 짝을 찾아내 이렇게 착 달라붙게 됩니다. 마치 수많은 열쇠 꾸러미에서 내 자물쇠에 맞는 열쇠 하나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과 같죠. 바로 이 원하는 유전자를 정확히 찾아내는 핵산 혼성화 기술이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고 바꾸는 모든 유전공학 기술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전공학 기술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학 분야에서 희귀병을 치료하고 농업 분야에서 가뭄에 강한 작물을 만들며 법의학에서 범인을 찾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실로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부터 우리는 이 놀라운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핵산 혼성화 원리를 이용해 특정 유전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찾기만 해서는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전체라는 거대한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찾았다고 해도 그 책이 딱 한 권밖에 없다면 마음껏 밑줄 치고 분석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원하는 유전자를 대량으로 복사하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배울 유전자 클로닝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듯 특정 유전자 하나는
염색체 DNA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유전자만 대량으로 얻어내는 것이 연구의 첫걸음입니다. 이 대량 복사 공장으로 과학자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세균, 그 중에서도 대장균입니다. 증식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공장에서 운반 트럭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플라스미드입니다. 플라스미드는 세균의 메인 염색체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작고 동그란 보너스 DNA입니다.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실어 나르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도구, 즉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플라스미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유전자를 복제하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정은 총 4단계로 아주 간단합니다. 1단계, 먼저 세균에서 플라스미드를 쏙 빼냅니다. 2단계, 이 플라스미드에 우리가 복제하고 싶은 외부 유전자, 예를 들어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외부 유전자가 결합된 플라스미드를 우리는 재조합 DNA라고 부릅니다. 3단계, 이 재조합 DNA를 다시 플라스미드가 없는 세균에 쑥 집어넣습니다. 이 과정을 형질 전환이라고 하고 이제 이 세균은 재조합 세균이 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이 재조합 세균을 영양분이 풍부한 배지에서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세균은 20분에 한 번씩 분열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때마다 재조합 플라스미드도 함께 복제됩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우리가 원했던 유전자가 수십억 개로 복제되는 거죠. 이렇게 대량으로 복제된 유전자는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첫째, 순수하게 분리된 유전자 자체를 연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둘째, 이 유전자를 이용해서 유용한 단백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이 바로 이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식물 같은 다른 생물체에 이 유전자를 넣어주어 새로운 특성을 가진 GMO, 즉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 같은 것들이 그 예시죠. 이처럼 유전자 클로닝은 현대 생명공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 클로닝을 위해 플라스미드라는 운반 트럭에 원하는 유전자를 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전자를 정확히 자르고 플라스미드에 딱 맞게 붙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분자 가위와 분자 풀이 필요합니다. 오늘 배울 제한 효소가 바로 그 분자 가위입니다. 제한 효소는 원래 세균이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의 DNA를 잘라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 효소는 아무데나 자르는 게 아니라 GATTC와 같은 아주 특정한 염기 서열, 즉 제한 효소 자리만을 인식해서 정교하게 자릅니다. 물론 세균은 똑똑해서 자기 자신의 DNA는 메틸기라는 보호막을 씌워 잘리지 않도록 보호하죠. 수많은 제한 효소 중에 유전공학에서 가장 유용한 것은 바로 이렇게 DNA 두 가닥을 엇갈리게 잘라주는 효소들입니다. 이렇게 자르면 양 끝에 짝이 없는 외가닥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을 끈적끈적하다고 해서 점착성 말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끈적한 부분의 서열은 서로 상보적이라서 같은 가위로 자른 다른 DNA 조각과 자석처럼 착 달라붙을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점착성 말단을 이용해서 어떻게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만드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정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1단계, 절단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플라스미드와 우리가 끼워 넣고 싶은 외부 유전자를 반드시 동일한 종류의 제한 효소로 잘라줍니다. 그래야만 양쪽의 점착성 말단 서열이 똑같아져서 서로 결합할 수 있겠죠. 2단계, 혼성화입니다. 잘라놓은 두 DNA 조각을 섞어주면 점착성 말단끼리 서로의 짝을 찾아 수속열합으로 자연스럽게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이 결합은 아직 약해서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임시적인 상태입니다. 3단계 연결입니다. 이때 분자풀 역할을 하는 DNA 연결 효소를 넣어줍니다. 이 효소는 DNA의 끊어진 뼈대인 당인산 골격을 단단한 공유결합으로 완전히 이어 붙여줍니다. 이제 비로소 안정적인 재조합 DNA가 완성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만들어서 세균에 넣고 대량으로 복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게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이때 사용하는 기술이 바로 젤 전기 영동입니다. 이 기술은 DNA를 크기별로 분리하는 일종의 분자 C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NA는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젤에 넣고 전기를 걸면 양극적으로 이동하는데 크기가 작은 조각일수록 젤의 구멍을 더 잘 통과해서 멀리까지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아까 사용했던 그 제한 효소로 다시 자른 뒤
젤 전기 영동을 실행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크기의 두 조각, 즉 원래 플라스미드 플러스 삽입된 유전자가 정확히 나오는지를 보고 클로닝의 성공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 효소와 DNA 연결 효소를 이용해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만드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플라스미드에 끼워 넣을 원하는 유전자는 어떻게 구할까요? 사람의 전체 DNA에서 그 유전자만 쏙 빼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배울 PCR, 즉 중합효소 연쇄 반응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주 강력한 기술입니다. PCR은 한마디로 분자 복사기입니다. 아무리 적은 양의 DNA가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특정 부위만 정확하게 단 몇 시간 만에 수십억 배로 증폭할 수 있죠. 그 원리는 의외로 간단한 3단계의 반복입니다. 1단계, 변성입니다. 혹은 분해라고도 합니다. 95도 정도의 뜨거운 온도로 DNA 이중 나선을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떼어놓습니다. 2단계, 결합입니다. 온도를 약 55도로 낮추면 우리가 미리 넣어준 프라이머라는 짧은 DNA 조각이 복사하고 싶은 목표 지점의 양쪽 끝에 각각 달라붙습니다. 이 프라이머가 여기서부터 복사 시작이라고 알려주는 신호인 셈이죠. 마지막 3단계, 신장입니다. 확장이라고도 합니다. 온도를 약 72도로 올리면 DNA 중합효소가 프라이머에 붙어서 새로운 DNA 가닥을 쭉 합성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온천에 사는 세균에서 발견한 내열성 DNA 중합효소, 타크 중합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95도의 고온에서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효소를 새로 넣어줄 필요 없이 기계가 자동으로 이 3단계를 수십 번 반복할 수 있게 해주었죠. 이 사이클을 30번만 반복해도 DNA는 2의 30제곱, 약 10억 배로 늘어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PCR로 DNA를 이렇게 많이 늘릴 수 있는데 굳이 시간도 오래 걸리는 유전자 클로닝을 왜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PCR은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복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생산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유전자 클로닝은 느리지만 세균의 정교한 복제 시스템 덕분에 오류 없이 매우 정확한 DNA를 대량으로 얻을 수 있죠. 마치 고속 복사기와 대규모 인쇄 공장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생물학에서는 이 두 기술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합니다. 즉, PCR을 이용해 전체 DNA에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만 신속하게 원재료로 확보한 다음 이 재료를 플라스미드에 넣어 유전자 클로닝을 함으로써 정확한 최종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것입니다. PCR이 클로닝의 효율을 극적으로 높여주는 환상의 파트너가 된 셈이죠. 이러한 PCR의 신속성과 정확성 덕분에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범죄 현장의 작은 혈흔으로 범인을 잡는 법의학, 멸종된 맘모스의 DNA 연구,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HIV나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감염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모두 PCR 기술 덕분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원하는 유전자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클로닝과 PCR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얻은 유전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유전자의 설계도, 즉 A, T, G, C의 정확한 배열 순서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DNA 염기서열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 역시 A는 T와 G는 C와 짝을 이룬다는 상보성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최초의 자동화된 염기서열 분석법은 1970년대 영국의 생어 박사가 개발했고 이 공로로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해서 현재 널리 쓰이는 2세대, 즉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NGS의 핵심 원리는 합성 기반 염기서열 분석입니다. 이건 우리가 분석하려는 DNA 가닥을 주형으로 삼아서 그 짝이 되는 새로운 가닥을 한 염기씩 합성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때 특수한 화학 처리를 해서 새로운 염기가 하나씩 붙을 때마다 방금 A가 붙었어, 이번엔 G가 붙었어 하고 빛이나 색깔 같은 신호를 내보냅니다. 컴퓨터가 이 신호를 순서대로 읽어서 전체 염기 서열을 결정하는 거죠. 1세대 기술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방대한 양의 유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NGS를 대체하고 있는 3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3세대 기술의 가장 큰 혁신은 이전 기술들처럼 DNA를 잘게 자르거나 PCR로 증폭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하나의 길고 온전한 DNA 분자를 직접 분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공정이 단순해져서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해진 것은 물론 긴 서열을 한 번에 읽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나노포어 시퀀싱입니다. 이건 아주 얇은 막의 단백질로 만든 나노미터 크기의 구멍, 즉 나노포어를 뚫어놓고 이 구멍으로 DNA 한 가닥을 훑고 지나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신기하게도 A, T, C, G 각각의 염기가 이 구멍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전기, 저항의 변화가 모두 다릅니다. 기계는 이 미세한 전기, 신호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마치 바코드를 읽듯이 DNA 염기 서열을 쭉 읽어내는 거죠. 이처럼 DNA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은 계속해서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이제는 단 몇십만 원으로 개인의 전체 유전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의료나 희귀 질병 연구 등이 훨씬 더 쉬워지면서 생명과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유전자를 복제하고 그 서열까지 읽는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의 궁극적인 목표, 바로 이 유전자를 우리 뜻대로 편집하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생명과학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크리스퍼-캐스9,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입니다. 이 기술은 놀랍게도 세균이 자신을 괴롭히는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교한 면역 시스템에서 유래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스템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유전자 편집 도구로 개량했죠. 슬라이드에 보시듯 이 시스템은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캐스9 단백질, 즉 DNA 이중 나선을 물리적으로 절단하는 분자 가위입니다. 하지만 이 가위는 혼자서는 목표를 찾지 못하는 눈 먼 가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가이드 RNA가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기술의 핵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DNA 서열로든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유전자 내비게이션이죠. 이 내비게이션이 가위의 손을 잡고 수많은 유전자 정보 속에서 정확한 목표 지점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목표 지점을 찾아가 DNA를 싹둑 자르고 나면 우리 세포는 비상사태에 돌입하며 즉시 복구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때 어떤 복구 시스템이 작동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유전자 비활성화, 낙아웃, 즉 유전자를 고장내는 것입니다. 특별한 지침이 없으면 세포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려고 비상 복구 시스템을 동원해 끊어진 부분을 다소 무작위적으로 이어붙입니다. 이 과정에서 염기 몇 개가 빠지거나 더 들어가는 실수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유전자 정보가 완전히 망가져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일부러 유전자를 이렇게 망가뜨려서 이 유전자가 우리 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지 하고 그 기능을 연구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두 번째 경로는 유전자 교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cRISPR 시스템과 함께 정상 DNA 조각, 즉 설계도를 함께 넣어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포에 정밀 복구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우리가 넣어준 이 설계도를 보고 망가진 부분을 완벽하게 수리해서 돌연변이 서열을 정상 서열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전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희망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분이 바로 크리스퍼-캐스9 기술의 공동 개발자인 제니퍼 다우드나입니다. 그녀는 이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과 오용의 위험성을 인식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나타나 그녀에게 이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다우드나는 윤리적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크리스퍼-캐스9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유전공학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윤리적 주의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재미있었던 강의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봅시다. 언젠가 말입니다.